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북과 대구가 나쁨, 인천과 경기 남부,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직 사퇴로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호남 지역 대학생 간담회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더러 자유가 왜 필요한지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 후보는 국가가 교육과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을 폄하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인의 말이 갖는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집권을 하게 되면 탈원전 정책을 감원전 정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가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 역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는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의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지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특검으로 하루빨리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대장동 특혜 의혹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민병선 대변인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 무렵쯤에 소식이 전해져서 깜짝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장동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후 8시 30분쯤이었는데요. 성남도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는데 이 맥락에서 이제 직원들이 발견을 한 거죠.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좀 압박이 될 만한 조치를 취한 일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 문제하고는 별개로
지금 유족 측은 공사의 감사 문제를 지금 그 이번 사망이 하는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문기 처장의 동생이 이 빈소가 마련된 이 성남의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나라, 이 정권 모든 게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서장이긴 한데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무자로 일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자신의 이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이 공사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 김문기 처장에게 대외적인 어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문기 처장은 이제 지난 9월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둬서 민간인 신분이 되어 있었던 정민영 변호사가 네. 이 사건이 시끄러워지니까 공사를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비공개 자료였던 평가 배점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라고 김문기 처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보여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기 처장은 생전에 이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공기업 직원이 개인이란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인데 지금은 또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태도여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민영 변호사에게 그 내부 문건을 보여준 것.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가 투자전략팀장인가 뭐 맡았었다가 그다음에 퇴직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부인이 된 사람한테 내부 문건을 보여줬다. 이것이 이제 징계 사유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시작 당시에 그때 사업 1팀장을 맡아서 주무 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컨소시엄 가운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하는데 관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실무자였는데 불구하고 지금 김문기 처장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뒤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검찰, 경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 것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민간 사업자 선정하고 사업 협약의 내용 이제 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직책도 있고 또 민간 사업자 선정할 때 들어갔던 이제 3명의 위원 가운데 또 한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네. 이 1차 심사위원은 이 김문기 처장하고 이제 이미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 그리고 이제 정민영 변호사 이랬던 거이기 때문에 네.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이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정민영 변호사는 이제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김문기 처장한테 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담도 같이 이제 느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또 가져볼 만한 대목인 거죠. 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 정부에서는 왜 비리가 터지면 관련자들이 죽어나가는 건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또 끄는 어떤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면서 또 관련자들이 연이어 죽었는데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쪽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자단에 이제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예. 대장동 검찰 수사는 윗선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변만 빙빙 도는 와중에 안타까운 죽음만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했고 이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얻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특검을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몸통만 놔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의 여당 눈높이 맞춤 수사가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라면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이제 SBS TV에 출연을 해서 저는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다라면서 수사는 다 하고 의심받고 그런 상황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다라면서 특검을 거부하지 않는다. 특검은 필요하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다만 자신에 대해서만 이제 하는 것은 그건 부당하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특검 도입 시기를 먼저 정해놓고 그러면 이 협상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 그건 이제 협상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법 발의를 그러면 이 원내대표한테 요청할 생각이 없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미 그런 요청을 했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말 들어보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실 수사 당시 이제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대장동 사업에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고리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지금 결국은 초과이익까지 연결됐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에서 다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지금 엇갈리니까 지금 특검은 과연 구성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각 후보들이 밝힌 바를 보면은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하라라고 했고 예. 이재명 후보도 자신과 관련돼서 특검을 당연히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후보들의 말만 보면은 어긋나는 게 없는데 네. 근데 실제 협상, 이 원내에서의 협상은 그렇게 진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특검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제 본부장 의혹, 본인 부인 장모 의혹까지 다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의혹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서로 최대치를 꺼내놓고 이제 협의에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양쪽 다 받으면 된다 그냥. 그렇게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예. 좀 좁혀 가더라도 예. 가능할 걸로 보는데 문제는 가장 합의가 안 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검 추천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야당이 별도 특검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특검 추천권을 갖기 위해서인 거고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규정된 특검 추천 방식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건데 네네. 사실 여기서 양쪽 중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협상이 풀리기 어려운 구조여가지고 그걸 누가 먼저 좀 판단을 빨리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간단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당연히 복잡하긴 간단하진 하네요. 않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대위 사퇴 선언, 그 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감정의 골이 많이 파여 있었다는 사실이 이준석 대표 말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극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이 게시판에 막 수백 건들의 글이 올라와서 각자 윤석열 후보 사퇴해라, 이준석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이 핵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 얘기하는 거죠.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던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서 손을 뗐다.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드시라 이렇게 써서 좀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는 그간의 과정을 더 이제 본인의 말로 좀 노골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돼서 시간 강사의 그러한 채용 방식 등은 관행이었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반대를 했더니 바로 윤석열 후보 측에 이준석이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식의 보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결국은 김건희 씨 문제 대응 방식을 놓고 갈등이 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아침에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이 소홀하게 대접받았다고 계속 그걸 주장하거나 떠들고 나아가서는 결정적으로 전체 방향을 흐트러 놓은 일을 벌인다면 그건 잘못이다라면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을 또 했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네. 당 지도부 일괄 사퇴, 선대위 전면 개편, 윤석열 후보가 사사롭게 꾸린 캠프 해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네네. 사사롭게 꾸린 캠프가 있구나. 네,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선거를 치러요? 그렇죠.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그게 의문은 좀 말입니다. 들지만 아무튼 지금 구조로는 어렵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뭐 그립감을 강하게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만나가지고 뭐 선대위 개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대위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김종인 위원장이 그립을 좀 더 강하게 잡고 하겠다고 했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 회동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선대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근데 애초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 모실 때도 그런 취지로 모신 거거든요. 네.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는 그립을 강하게 쥐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후보가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후보가 해야 되는 건데 그 결심이 섰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들어설 때 종합상황실을 만들었잖아요. 그 상황실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따로 놀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인사에 관한 권한을 정권을 주고 선대위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삼국지 비유를 좀 했는데 예.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제갈량을 데려왔는데 장비랑 관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에게 도장과 칼을 주면서 이제부터는 제갈량의 말이 내 말이다. 이 말 안 들으면 칼이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사실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된 것은 그 역할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하는 것인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이었던 총괄상황본부의 역할을 이제 강화를 하거나 이걸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일일 점검 회의 같은 걸 진행을 해서 일정 메시지 뭐 정책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다 이 총괄상황본부에서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지금 선대위 모든 직책 다 내려놨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도 공식적으로는 후보의 어떤 선전 그리고 당선을 위해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하겠다. 단지 이제 선대위의 직책을 맡지 않고 선대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오늘 고문들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찬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상임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역할이 축소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해야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 이준석 대표 오늘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당대표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니까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즉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의 당내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참 특별하다. 여기가 이제 여성기자협회지 않습니까? 예, 조수진 최고위원을 아마 그렇죠. 예. 조수진 의원이 또 이제 언론의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자협회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 얘기도 했는데 뭐 언젠가는 여성기자협회 따로 꾸릴 필요 없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뭐 평소에 소신을 이제 반영한 그런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등판이 언제냐 이게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었는데 윤 후보 입을 통해서 등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어요. 이 오늘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배우자의 선거 등판 이런 것들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가 정치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에 관련돼서 나서는 거면 모를까 이 윤석열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그럼 완전히 이제 볼 수가 없는 거냐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라고 여지를 두긴 했는데 네. 이 발언만 보면은 앞으로 김건희 씨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라고도 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해왔던 제2부속실 폐지 이런 것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어떤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좀 이제 진화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로 비춰지는 그런 발언도 했는데요. 네. 이게 맥락상 또 이런 이 행보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는 그런 과정에 이른 것도 김건희 씨 관련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네네. 선대위에서 합의되지 않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 내용을 이용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응을 제대로 어차피 못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개선이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소 이제 좀 김건희 씨의 등판을 미룰 수밖에 없는 또는 앞으로 좀 계획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청와대 가면 기자님을 가장 먼저 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영부인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데 영부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마
좀 국민들께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전 세계 모든 네. 국가에 있는 논쟁이긴 한데 네. 영부인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디까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논쟁거리이긴 한데 다들 그거를 이제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국제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정상들이 회의를 네. 하면은 부부동반으로 의전을 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국가만 우리는 배우자는 뭐 안 오기로 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호남 지역을 방문한 상황에서 지금 대학을 방문했는데 그 대학 학생들을 앞에 두고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서 대학생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정권교체라는 하나의 뜻만 같으면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나 N번방 방지법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면서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인지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뭐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아니다라고 했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화제가 된 발언이 이 앞으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어느 기업에 어느 인력이 필요한지를 실시간으로 알아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어떤 그걸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아마 지금 1, 2학년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그런 앱을 통해서 구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과거를 살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런 얘기들의 진의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가장 이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극빈의 생활을 한 사람은 자유를 모르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부분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라면서 국민을 빈부로 나누고 학력으로 갈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은 천부인권인데 경제적 상황과 교육 정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온몸으로 느끼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또 이제 말꼬리 잡는다라는 언론 탓을 하겠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늘 일부 국민들을 깎아내리는 모습에서 천박한 인식만 확인되는 거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해명도 내놨죠. 이 기자들에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이제 질문이 N번방 방지법이나 이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였기 때문에 네. 이 대답이 왜 나왔는지도 좀 의문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추상적인 답변을 하다가 이게 얘기가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신지혜 씨 영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게 정치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당 차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에 당내 특별위원회 형태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관계자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워킹그룹은 한미 간에 이제 설치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보통 그렇게 들었죠. 당내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이재명표 부동산 감세 이 문제를 놓고 당정청 갈등이 심화되는 데다가 의총에서도 사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좀 엇갈렸다고 하거든요. 네. 공개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막 갈등하기보다는 이런 단위에서 입장 정리를 서로 해보자라는 의도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실무 회의체에서 뭔가 논의를 해보자. 바깥으로 그렇습니다. 충돌하는 모습이 안 나오게. 정부는 계속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도 1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지금 계획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어제 같은 이 방송에 나와서 양도세 중
중과 도입할 때 이 도입을 할 때 이미 5월 말까지의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이번에 그런 또 조치를 하면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뭐 지금은 못하더라도 집권 이후에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죠. 자,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야당은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이라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당에 특검을 요청했다 이런 사실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전국의 항복판에 다시 서게 된 상황.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선대위의 민병선 대변인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밤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네네.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유한기 전 본부장도 그랬잖아요. 이번에 네. 김문기 개발 1처장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 선대위 입장은 뭡니까? 어제 저희도 뉴스 속보를 보고 예.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였고요. 네. 네. 뭐 어떤 말로 그 분들 유족이 느끼실 슬픔과 비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심심한 위로를 먼저 드리고요. 예. 그분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 먼저 밝혀지고, 의혹이 있다면 먼저 밝혀지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대선 후보로서의 행동을 멈추고 죽음 앞에 책임을 지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책임론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 드린 말씀처럼 사실은 이분의 죽음을 둘러싸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건지가 먼저 밝혀지는 게 중요하고 예. 대장동의 몸통이 밝혀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겠죠. 예. 대장동의 몸통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체 사건 의혹의 전체를 밝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네. 부실 수사에 대해서도 함께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50억 클럽, 이른바 50억 클럽들, 거기에서 오간 부정이 의심되는 분들, 네. 이 부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반적으로 의혹이 규명돼야지 이것이 이제 몸통이 규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사실은 이런 부정 수사의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돈을 가지고 갔는지, 누가 수익을 가지고 갔는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지금 국민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같이 규명이 됐을 때 몸통이 규명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절 시절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 두 사람이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10박 11일 해외 출장을 함께 간 사이다.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네.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문기 네네. 처장 후보는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사진은 아니고요. 예. 대장동 의혹이 한참 불거졌을 때 대선 경선 기간에도 그 사진이 사실 보도로서 나온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해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출장을 간 분들이 대부분 성남시청 직원들과 그다음에 산하기관 직원들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출장의 주측은
그 시청 직원분들이었고 예. 산하 기관분들은 거기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예. 그래서 시장님이 산하 기관의 팀장으로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직책을 알고 있는데 김문기 처장님이 예, 개발사업 1팀장 했었죠. 그렇죠. 팀장을 하셨는데 팀장의 그 분을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그 후보도 밝혔듯이 대장동 그 수익 환수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이 이것이 거짓이다. 그래서 그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오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분에 대해서 그분이 그분이었구나라고 알게 됐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예. 예, 그 정도 해명이 되면은 저희는 그 좀 해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알고는 있었다. 기억을 못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네네.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정리가 네네. 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하겠다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 끄는 이중 플레이한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특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네. 지지부진한 겁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요. 예. 예. 그 두 분의 그 당에서 특검의 그 협상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저도 좀 빨리 그 논의를 시작을 하셔서 네. 뭔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저희 후보도 그 입법을 얼른 하자고 당에 제안을 하셨다고 하고, 네. 예, 그런 과정들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그러니까 하겠다고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안 돼 있는 거고. 국회 차원에서 양당이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가 없는 처지이기는 해요. 예, 그럼 차라리 네. 이재명 후보도 억울하다고 하니 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합시다. 네. 한번 해서 나의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네. 더 당당하다 이렇게 나가설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그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특검이 굉장히 그 전가의 보도처럼 많이 쓰기는 했는데 네.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의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누가 그 특검을 맡을 것이냐,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논의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성과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예. 이것들은 사실은 그 두 당에 계신 그 책임자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네네. 최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또 반대 입장 내기도 하고 있거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뭐 직접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것은 네.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겠죠. 네.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후보도 발언을 했듯이 차기 정부에서 하겠다. 근데 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매물이 잠겨 있으니까 매물 잠김 현상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네. 매물들이 잘 안 나왔죠.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지금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예상들이 그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열어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그 발언을 했던 거고요. 예. 사실은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제안을 하게 된 거는, 우리가 선진 세제로 가는 것들, 그러니까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세라든지 이런 그 세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선진 세제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네. 선진 세제로 가는 길에서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이 고통은 좀 덜어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에서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어서 우리 그 나라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네, 연초에 뭐 몇천만 원 세금 맞는다 뭐 이런 분들 주변에 꽤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그 큰 고통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국에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가 좀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일단 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지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세부담 완화해 주는 거 우리도 찬성한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과거 말 네. 다르고 왜 지금 말 다르냐. 네. 이건 결국은 1년만 미루자는 땜질식 처방 아니냐, 선거용 네네. 아니냐, 뭐 이렇게 공격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네.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왜 빈대떡 뒤집듯이 뒤집느냐. 예. 근데 빈대떡이라는 게 사실 여러 번 뒤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빈대떡을 잘 굽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대떡을 뒤집는 이유는 그러니까 타지 않게 해서 빈대떡이 민생이라고 한다면 네. 민생을 잘 꾸려 나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뒤집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한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반론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 김건희 씨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말씀을 들고 나온 배경이 예. 어떤 지금 김건희 씨한테 제기되는 어떤 법적 책임들, 허물들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정상 외교를 할 때도 반드시 영부인은 부인들을 같이 대동하고 만나고 이런 외교의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있어서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라든지 판단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영부인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분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시스템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발언이 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네. 후보가 실제 집권하게 되면 최순실 이상으로 실권을 흔들 게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혜경 씨도 이재명 후보에게 반말했다. 남존 여비 사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 발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송 대표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증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답답함을 대신 말을 그 정도의 높은 수위로 좀 표현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일단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선 법정 토론을 현행 3회에서 7회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측은 토론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일방적 토론 요구에 굳이 맞출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토론을 우리도 많이 할 생각은 없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가 담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토론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런 서로 간에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엊그저께 나온 기사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제일 싫은 게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하고 들어눕는 행위죠. 예. 굉장히 축구 경기 볼 때 싫어하는 행위고 검증을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시고 굉장히 당당하게 정부에 맞서서 그렇게 싸우셨던 분인데 왜 이런 검증에 대해서는 자꾸 피하려고 하시는지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은 감원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경북 울진 하늘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관계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뜻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전 정책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전 정책도 좀 실용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미 설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매물 비용으로 한 6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를 덮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 저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데 예. 그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과정에서는 좀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급속하게 원자력을 줄인다든지 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력 수급의 상황을 보면서 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제안으로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민병선 대변인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는요. 네, JTBC 드라마 설광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설광화는 여대생과 난파 간첩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요. 네. 198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간첩을 쫓는 안기부 요원이 신념에 찬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방영 직후에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또 예.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민원도 5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어요. 설광화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제작 지원을 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협찬과 광고를 철회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 2회밖에 방영되지 않은 드라마 설광화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설광화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드라마에 여주인공은 간첩인 남자 주인공을 운동권으로 오인해서 구해줬다. 민주화 운동 당시 근거 없이 간첩으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고 사망한 운동권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런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다는 건 분명히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또 안기부 소속의 서부 남자 주인공이 간첩인 남자 주인공을 쫓아갈 때 사용했던 배경음악이 소라소라 푸른소라라는 노래가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뭐냐면 민주화 운동 당시에 사용됐던 노래가 안기부 직원이 간첩을 쫓는 장면에서 사용됐다는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당시에 안기부 권력이 굉장히 막강했고 굉장히 공포스러웠는데 드라마에서는 기숙사 여학교 기숙사 사감에 분한 어떤 사감의 반대에 휘둘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안기부 요원이 굉장히 이제 작게 나오는 거죠. 사감의 기세에 눌리는 것처럼 나와서 전혀 현실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2회밖에 방송되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설정 자체에 대해서 1987년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안기부 직원의 팀장으로 등장하는 서사가 굉장히 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외국에서 대동강 1호라는 간첩을 쫓을 때 동료가 희생당하면서 간첩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안기부 직원인데 이 어떤 희생자로 정의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북한에서 돈을 줘서 이제 야당 후보인 자문위원을 북으로 납치해서 북풍을 조작하는 당시 권력자들의 거래가 나오는데 정의를 추구하는 안기부 직원 이런 부조리한 현실 권력기관과 언론 또는 국민들로부터 진실을 외면받는 피해자가 돼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어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JTBC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JTBC는 어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논란이 이제 쉽지 않고 있어서 입장을 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광하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됐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극중의 배경과 주요 사건의 모티브는 군부 정권 시절의 대선 전국이다. 근데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정권과 야합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뭐 이끄는 설정은 등장하지 않았고 예. 이후 대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의 편회 우려는 이후 전개 과정에서 다 오해가 해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차별 방송에 대해서 많은 줄거리를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전개를 지켜봐달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네네. 실정입니다. 네. 네. 이후 드라마 회차를 보면 뭐 오해가 풀릴 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사실 북한군이나 간첩이 등장하는 뭐 드라마나 영화는 많았었잖아요. 왜 이렇게 네. 유독 설광화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영화 공조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네. 이제 간첩이나 북한군을 그린 작품인데 이번 설광화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시대적 배경을 성대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을 미화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건 완전 허구였다는 거거든요. 네. 적어도 실존 인물을 떠올릴 만한 어떤 설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설광화라는 드라마에서는 뭐 87년 대선 정국, 북한과 여당의 뭐 야합, 간첩 조작, 뭐 안기부, 뭐 하나회를 지칭하는 뭐 동심회, 뭐 대학가 풍경, 시위한 대학생,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일예로 남자 주인공인 남파 간첩 임수호가 제독 교포 출신의 명문대 대학원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동백님 간첩 조작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우려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천재적인 음악가였던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정부 공작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한국당에 못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난 작곡가로 나오는데 윤희상 작곡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름은 은영로로 나오는데 예. 처음에 이제 3월 시놉스가 유출됐을 때 그 설정은 은영초였었어요, 이름이. 근데 은영초는 당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천영초라는 실제 인물을 연상하게 했다라는 비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민주화 운동에 투신한 피해자 유족들은 좀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에 연행돼서 경찰 고문으로 사망했던 이제 뭐 박종철 기념사업회의 사무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기후위기를 발했는데 보고 나니까 진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명백한 왜곡 의도를 지닌 드라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당시의 안기부는 민주화를 갈망하는 생각만 해도 끌려가서 고문받고 또 죽어도 어떻게 은폐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잡아다가 고문해서 간첩으로 조작됐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기관이었는데 또 그 기억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직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드라마가 역사적 고증과 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가해자의 편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겐 고통을 주는 드라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작진은 뭐 허구다라는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으려면 네. 현실을 떠올리게 만드는 설정에 대해 좀 더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위근호 평론가는 시대 배경이라는 것이 무슨 벽지의 데코처럼 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SBS 드라마인 모래시계가 5.18을 이제 데코로 쓴 조폭물이 아니냐는 냉정한 평가도 있지만 최소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시대와 싸우고 호흡하는 인물들이었고 또 시대 배경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맥락이 있는데 가상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좀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80년대를 겪으신 분들
이 안기부만 얘기만 나와도 벌벌 떨고 또 보안사 사찰이 뭐 횡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배경은 역사적이고 그 위에 가공의 인물만 올리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은 하실 텐데요. 또 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드라마에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의견도 지금 있습니다. 뭐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또 다른 시청자들, 그걸 그냥 드라마로 보는 다른 시청자들의 권리를 또 침해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설광의 OST에 참여한 가수 성시경 씨 같은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 번 자기가 확인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2회밖에 방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처럼 또 어떤 드라마가 제작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국내 콘텐츠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이제 강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제작자들이 좀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JTBC 같은 경우에는 그 설득하는 작업에 있어서 스포일러 방지라는 것을 이유로 제대로 설득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도 보여집니다. JTBC 측이 시청자 의견이 게시될 수 없도록 뭐 게시판을 차단한 뭐 이런 거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는 좀 황당한 일이긴 했는데요. 네. JTBC 드라마 설광과 이제 논란이 된 이후에 드라마와 관련된 포털 사이트 실시간 채팅 채널을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 JTBC 시청자 게시판의 시청 소감 역시 작성자와 제작진만 볼 수 있는 비밀방으로 전환을 한 거죠. JTBC 요청에 의해서 포털이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이에 대해서 JTBC는 콘텐츠 관련 소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대화창과 공식 시청자 게시판을 열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JTBC는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콘텐츠의 창작 자유와 제작의 독립성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이런 지점에 있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분노하고 있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 OTT 서비스 때문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에 있는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하던데 좀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심의 과정에서 지금 아직 2회밖에 나오지 않았고, 예. 또 이제 더 편수가 나옴에 따라서 심의를 할 수 있을 텐데,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 아니면 역사적 왜곡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이것이 이제 어떤 드라마와 관련돼서 행정기관의 또 지나친 개입이다 이런 또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심의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재가 능사는 아닐 텐데요. 어떤 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사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히 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방송사 내부 시스템에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획, 제작, 심의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예. 사전 제작 시스템이 구축되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기획 제작 단계에서 걸러내야 되고, 그것도 어렵다면 이제 자체 내의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좀 손을 좀 개선돼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는 제기를 좀 하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